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새 확진자는 사흘째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더 무서운 건 숨은 감염이 곳곳에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앉으세요. 업소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2명이 현장에서 적발됩니다. 다른 방에도 술판을 벌인 흔적이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잔이 하나, 둘, 셋이네. 어디 내 뺐다 이거. 부산에서는 지난달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무려 476명이 확진됐고 지난 11일부터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불법 영업 중인 겁니다. 간판에 불로 끄고 성업 중이었지 뭐 전부 다 룸에 다 가득 다 차가 있으니까. 방역당국도 식당과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 열리는 거죠, 그러면? 네. 열고 열어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개 한 번, 하루에 3번 이상.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58명. 최근 일주일 평균은 643명인데 가장 적었던 날이 542명으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저점이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게다가 직장과 식당, 교회 등 생활 전반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경남 김해의 보습학원에서는 1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5명이 됐고 경기도 남양주시 교회와 식당에서도 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도 27%나 됐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0일을 맞은 가운데 인구 대비 2.85%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쓰는 최소 잔여형 LDS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선제적으로 70만 개를 수거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이상 반응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그런데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도심이나 공원은 물론 공항에도 사람이 몰리고 있는데요. 어딜 가더라도 내 옆에 숨은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어쩌면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서울 김포공항. 해외 가기가 어려워진 요즘 국내에서 짧게나마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랑 여행을 좀 잠깐이라도 갔다 오고 싶어서. 실제로 이달 들어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배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를 좀 오래 견디려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피로도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마스크는 모두 잘 착용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니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붙어 계시면 안 돼요. 약간 거리 좀 더 주세요. 서울의 대형 쇼핑센터도 붐볐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으로 북적거리고 식당에선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는 썼지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인근 공원은 봄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확실히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서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서 방역이 느슨해질 경우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수도권은 10% 이상, 비수도권은 19% 이상이나 늘며 3차 유행 전과 비슷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방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긴장이 이완되어 있는 또 하나의 증거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개인 방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오늘 혹시 운전하신 분들은 좀 달라진 거 느끼셨습니까? 오늘부터 도심 도로의 제한 속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30km로 제한되는데요. 더 안전해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운전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도로로 나가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신답사거리. 11차선의 넓은 도로가 내리막 지하차도로 이어지면서 평소에도 차량들이 속도를 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시속 5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단속입니다. 시속 6중 3km. 2차도 단속되었고요.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시속 50km를 넘긴 차량이 185건이나 단속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앞으로 전국 도심부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가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제한되고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속을 한 경우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내려지고 3번 이상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차량 속도를 낮춰 운행함으로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제한속도 5030을 시범 도입한 부산 영도구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 정도 감소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행자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보행자 입장이라면 사실 저는 좋죠. 지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지나치게 낮게 제한 속도가 설정됐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택시기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택시는 시간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콜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다가 손님들은 또 안 기다려줘 바빠서. 정부는 OECD 국가 중 31개 나라에서 이미 도시지역 제한 속도를 50km 이하로 낮췄다며 안전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배를 끌고 가던 예인선이 침몰해 선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남 여수에선 오늘 오후 시작된 산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북 포항시 양포항에서 다른 배를 항구로 끌고 가던 24톤급 예인선이 침몰했습니다. 60대 선장 김모 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50대 선원은 저체온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 뗏목에 타고 있는 생존자를 발견하고 즉시 구조를 했습니다. 해경은 선박이 방향을 갑자기 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침몰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전남 여수시 봉계저수지 근처 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헬기 넉 대와 소방 인력 등 70여 명이 투입됐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쯤엔 여수시 서교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남성 최모 씨가 5m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 씨는 팔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부산 백양산 정상에선 50대 등산객이 발목을 다쳐 소방서 헬기를 통해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란 가상화폐를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하루 동안에만 17조 원이 넘게 거래됐습니다. 코스피의 하루 전체 거래 대금을 추월한 건데요.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관련 펀드가 상장되는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지만 변동성에 대한 투자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재미삼아 만든 가상화폐 도지코인. 결제 수단으로 일부 활용되는 비트코인과 달리 마땅히 사용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언급할 때마다 가격은 치솟고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만 17조 원대. 코스피의 전체 거래 대금
15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 14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첫날 주가가 한때 429달러까지 치솟아 시가총액이 1,100억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시티그룹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테슬라나 페이팔 같은 글로벌 업체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에선 비트코인 관련 펀드가 상장됐고 미국도 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안정성,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이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읽힙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치는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부는 범죄로 벌어들인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해 몰수했고 내년부턴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도 매깁니다. 실체가 없다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던 3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변동성 때문에 투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 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또 내재 가치가 없다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가상화폐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욕설부터 협박과 폭행까지.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인데요. 이번엔 도쿄올림픽 가라테 종목에 출전하는 미국 국가대표 선수까지 피해자가 됐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계 여성에게 백인 남성이 다가와 시비를 겁니다. Loser, go home, stupid. You're little. I'm little. Leave me alone. 웃음으로 대응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I haven't done anything. What did I do? You're late. I'll you up. I'll your husband up or your boyfriend or whoever the you're talking to on the phone. 인종차별 발언과 위협은 무려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미국 올림픽 가라테 종목 국가대표 사쿠라 코쿠마이. 일본계 미국인으로 도쿄올림픽의 대표단 단복 모델을 할 정도로 유망주입니다. I was kind of shocked. I noticed what happened because there were racial slurs. We are in a way being targeted and the violence and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is real. 지난주엔 한국계 미국인인 18살 여성 역시 공원에서 접근한 흑인 남성으로부터 혐오 범죄를 당했습니다. 핵 테러리스트, 북한 매춘부라고 폭언을 하며 마구 때린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대상 범죄는 2배가 훌쩍 넘게 급증했습니다. LA 경찰이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나라 언어로 아시아계 혐오 범죄 대응 영상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징후 범죄의 전모를 경찰과 공유하셔야만 징후 범죄의 근절과 예방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여성으로 아시아계 여성이 범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공동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엉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를 애칭인 요시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Yoshi and I have had some private time together, lunch and tea and. 미일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에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W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take on the challenges from China and on issues like the East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as well as North Korea. 안보뿐 아니라 5G와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와 무역 분야 협력도 포함시켰습니다. 홍콩과 신장 지역 인권에 대한 우려와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 대만 문제를 명시한 건 일본이 중국과 수교한 이후 처음입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バイデン大統領からはこの決議に対する支持を改めて表明していただきました。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올림픽을 추진하는 게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홍규 특파원. 미국과 일본 정상이 중국 견제와 북한 문제 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본 입장에선 미국의 도쿄올림픽 지지를 얻어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결집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선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지지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동 성명을 보면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본 일부 언론에선 올림픽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과 도쿄올림픽을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대만이나 홍콩, 신장 문제 같은 예민한 주제도 공동 성명에 언급이 됐는데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즉각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대만과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중국의 근본 이익을 건드려선 안 된다면서 국가 주권과 발전 이익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해서 최근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됐죠. 이 부분도 논의가 됐나요? 네, 공동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성명에 포함됐지만 실제로 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부통령 시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일본을 방문했던 얘기를 하면서 회복과 재건을 위한 노력에 존경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정우영 외교부 장관과 지금 면담을 갖고 있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회담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미국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전도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대형 마트 가보셨습니까? 10여 년 만에 다시 최저가격 보상제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경쟁업체보다 비싸면 그만큼을 보상해준다는 건데요. 마트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딴 데 있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마트가 14년 만에 최저가격 보상제를 내놨습니다. 라면과 생수, 커피 같은 생필품 제품을 경쟁사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7,000원에 판매되던 이 초코과자는 최저가격 보상제 이후 5,0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5개들이 이 라면도 온라인몰과 똑같은 3,4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 싼 곳이 있다면 차액만큼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고객분들이 여러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격을 비교할 필요 없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롯데도 맞불을 놨습니다. 아예 이마트와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돌려주는 포인트도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포인트를 기존 적립률 대비 5배 적립받을 수 있어서요. 부담 없이 쇼핑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로야구에서 형성된 유통 라이벌 대결 구도가 이제 본 무대인 쇼핑에서도 본격화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적수는 쿠팡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의 실탄을 확보한 쿠팡은 자신들의 강점인 빠른 배송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4천억 원을 들여 물류센터도 더 짓습니다. 이런 물류 인프라로 경쟁업체들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신선 배송을 앞세운 마켓컬리도 60여 개 식품을 최저가로 팔기 시작했고 지마켓과 옥션도 대규모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고객들은 점점 더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가는 게 좀 어렵잖아요. 하루 전날에도 바로 오니까 이렇게 가격이 비슷한다고 해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10년 전에도 대형마트들은 이른바 10원 전쟁을 치르며 출혈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때가 서로의 고객을 빼앗아 오려는 주도권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공룡이 된 온라인 쇼핑을 상대로 생존이 걸린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참 멋진 배우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시상식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경쟁자들은 어떤 배우들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동혁 기자의 보도 보시죠.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재치 있는 수상 소감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윤여정 배우.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윤여정은 이제 마지막 남은 아카데미 시상식 참석을 위해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는 윤여정과 함께 마리아 바칼로바, 글렌 클로스, 올리비아 콜먼,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윤여정과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배우는 힐빌리의 노래에서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는 여걸 할머니로 열연한 글렌 클로스와 영화 보랏 속편에서 천방지축 딸 역을 맡은 마리아 바칼로바입니다. 미국 현지 할리우드 수상 예측 사이트에선 윤여정을 31%로 1위에 꼽고 있지만 글렌 클로스와 바칼로바의 가능성도 최근 25%로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바칼로바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 가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를 실제로 속이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바칼로바 배우 같은 경우는 워낙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를 이끌어낸 배우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영화 더 파더에서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는 아버지를 지극정성 돌보는 효녀 연기를 펼친 올리비아 콜먼. 맹크에서 1930년대 실존 배우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평을 들은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개성 넘치는 연기로 소화해내며 주인공 못지않은 관심을 받는 5 후보 중 누가 오스카를 품어야 할지 오는 26일 결정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경제와의 거리를 좁히다 거리의 경제입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른바 파테크 열풍 기억하시죠? 파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차라리 대파를 직접 키워서 먹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달걀값도 오르면서 정부가 긴급 수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달걀값에 따라서 전체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달에 파 엄청 비쌌잖아요, 어머니. 지난달부터 5,000원, 지금까지 5,000원이고. 계속 안 떨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막 농산물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대요. 털리는 거는 없지. 쓸 때는 많죠. 그러니까 돈이 값어치가 없어져갖고. 하여튼 뭐 채소는 앞으로 당분간은 안 떨어지겠네요. 금방 안 떨어져. 채소뿐 아니라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막 7,000원, 8,000원, 1,200원까지 써봤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계란값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막 그래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요. 먹거리 물가 상승, 식비가 오르면 인건비도 오르죠. 게다가 농수산물은 다른 생산품의 중간 재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살다 보면 물건값 좀 오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 인류는 지난 2000여 년간 인플레이션 속에 살아왔고 우리가 저물가를 누린 건 최근 고작 10수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간 인플레이션을 너무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서울 올림픽이 치러졌던 1980년대 후반 모습입니다. 이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민들 씀씀이도 늘었죠. 물건이 잘 팔리니 물가도 따라 올랐습니다. 이런 걸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양념류는 40~50%가 올랐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미장원과 이발소, 학원, 음식점 등 계속 오름세여서 반대로 나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요. 소득은 주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에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이 몰립니다. 기술 개발하고 공장 짓는 생산적 투자보단 단기 차익만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물가가 4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10만 원이 넘고 15만 원 가까운 곳도 있지만 내 친구한테 뽐내려고 사는 거죠. 자칫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른바 나쁜 인플레이션의 징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목욕을 하고 자장면을 사 먹은 뒤 설탕 한 부대를 사고도 2,100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원이나 모자랍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엄청난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아예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잠잠하던 물가가 최근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길래 그러는 걸까요?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시민들한테 돈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물가가 3%는 오른다. 예. 그러면 최소한 이자는 얼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한 7에서 10%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 최소 5%? 당연히 못 빌려주죠. 그거는 제가 잃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5% 올랐다. 한 뭐 7%. 7%. 그러면 물가 7% 올랐다. 한 뭐 10%? 네. 10%? 이렇게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 돈 빌릴 때 이자를 점점 높게 쳐줘야겠죠. 나라나 회사가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몇 년 뒤에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렇게 써서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마다 같은 이유로 채권 금리는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특히 위기에 임박해 나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더 심했죠. 금융시장은 이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 23.38%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처럼 폭등하는 것은 오늘 각종 채권 금리가 일제히 폭등해 이렇게 채권 금리가 폭등한 날에는 어김없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이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에서 돈을 빼 채권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채권 금리는 보통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채권 금리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채권 금리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 최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정부의 채권 금리는 불과 8개월 만에 3배 이상 뛰었거든요. 급기야 최근에는 미국 주요 주식 배당률보다 더 높아졌는데요. 이러면 주식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증시의 이 같은 부진은 최근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세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실물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물가랑 증시만 오르고 있다? 이건 나쁜 인플레이션의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데 반해서 실제 경기는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내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계절이 바뀌는 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주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오르는 달걀값을 보면서 장기적인 주가 하락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영원히 오른 적은 없었으니까요. 거리의 경제였습니다. 네, 바다에 떠있는 부표는 파도에 쓸리고 배에도 부딪히며 쉽게 부서지게 되고 이 부스러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해양 생물을 통해 그대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태풍 타파가 강타했던 재작년 여름.
태풍이 지나간 전남 여수 화태도 해변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한 파도에 밀려온 스티로폼이 잘게 부서지고 쪼개지면서 하얀 조각들이 해변을 뒤덮은 겁니다. 파도가 많이 치고 배들이 많이 들이대고 그러면은 많이 떨어지고 또 홈이 쳐진 곳에는 그것이 막 부표가 많이 모여요. 거기가 태풍이 불면은. 스티로폼 부표는 이처럼 파도와 바람에 쉽게 부서지고 짧은 시간 안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해양 생물은 그물에 잡혀 식탁에 오르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초 해양수산부는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를 모두 없애겠다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과 굴량식장은 바로 내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내후년부터는 모든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민들도 기존에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를 서둘러 교체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바다 고기에서 스티로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친환경 부표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촌에 보급되고 있는 친환경 부표는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처럼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아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부표는 모두 5,500만 개. 이 가운데 72%인 3,900여만 개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바다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겠다며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200억 원을 올해 지원금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문 앞 배송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죠. 결국 택배 회사는 배송을 거부하고 이른바 택배 산성이 쌓이기도 했는데요. 택배 회사도 주민들도 서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택배 갈등의 해법을 찾은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5년 전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최근 택배 사태를 빚은 고덕동 아파트처럼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이 어려운 공원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택배 갈등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해결책은 바로 택배 배달 전동 카트. 일반 골프장에 쓰는 그런 전동 카트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짐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높여가지고 이 안에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좀 개조를 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아파트 입구에서 물건을 카트에 옮겨 실은 후 지하로 배달하는 형식입니다. 이 아파트도 입주 초엔 택배 차량의 단지 진입 문제로 갈등이 컸습니다. 지상 정원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놀기도 해야 되고 또 놀이터도 다니라고 그러는데 그 교통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늘어나서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 물건을 운반하기가 좀 곤란하다. 입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론은 전동 카트 구입. 대당 1,000만 원에 달하는 구입 비용과 전기요금, 수리비, 보험료 등 한 해 300만 원 정도의 유지비는 모두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656세대, 각 세대당 부담 비용은 한 달에 약 300원 꼴입니다. 그나마 카트에 있어서 그나마 좀 편해요. 고장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고장만 안 나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택배 갈등을 겪던 아파트들이 해법을 찾은 사례는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는 실버 택배를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택배 차량을 통행시키고 속도를 제한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는 택배 갈등. 이 갈등을 해결한 건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양측에서 조금씩만 양보해서 대안을 찾는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까.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후반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우리카드를 꺾고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세트 연속 듀스 접전이 이어질 만큼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전은칠 기자입니다. 우리카드 알렉스의 서브가 벗어난 순간 산틀리 감독은 두 손을 번쩍 들었고 대한항공 선수들은 코트로 뛰쳐나가
통합 우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5차전은 말 그대로 초접전이었습니다. 복통으로 이탈했다 돌아온 알렉스가 1세트 연속 서브 득점으로 건재를 과시했고 듀스 승부에서 임동혁의 범실로 우리카드가 먼저 기선을 잡았습니다. 역시 듀스 접전이 벌어진 2세트에선 우리카드의 범실로 대한항공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물고 물리며 3세트마저 듀스로 이어질 만큼 두 팀은 치열했고 실수 하나가 운명을 좌우하는 살얼음 승부에서 알렉스의 공격이 안테나에 맞아 대한항공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요스바니가 4세트에서 연속 서브 에이스를 성공시키면서 사실상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더 이상의 반전은 없었고 대한항공은 첫 외국인 감독의 지휘 속에 고대하던 통합 우승을 이뤘습니다. Every game is different, but you know this game was amazing. This game was amazing. Thanks to the players. The players deserve to win. 20점을 기록한 정지석은 챔피언전 MVP에 오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못해서 고생시킨 팀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챔피언 결정전 MVP가 더 잘 어울리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전우치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SSG가 기아를 상대로 연장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추신수는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 기아 맹댄의 체인지업을 공략해 2경기 연속 홈런이자 올 시즌 3호 대포를 뿜었습니다. 빅리그 시절처럼 제대로 밀어쳐 담장을 넘긴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추신수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밀어친 안타로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SSG는 4회 초 무사 만루 위기를 맞았는데 보기 드문 장면 속에 실점을 면했습니다. 박종훈의 투구가 타자 몸을 맞히나 싶었는데 거짓말처럼 타자 다리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스친 게 아닐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네요. 밀어내기를 운 좋게 피한 SSG는 곧바로 한유섬의 송구 덕에 만루에서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아 중견수 이창진도 담장에 부딪히며 장타성 타구를 잡는 엄청난 호수비로 팬들의 한우를 받았습니다. 연장 10회까지 이어진 승부에서 SSG가 이응년의 끝내기 안타로 어제 패배를 극적으로 서력했습니다. 삼성 김지찬이 1회 내야 안타로 출루합니다. 빠른 발에 발동을 건 김지찬은 곧바로 2루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박혜민의 2루타 때 간단히 홈을 밟았습니다. 타자 1순하면서 다시 등장한 김지찬은 적시타로 타점을 올리더니 연거푸 2루와 3루를 훔쳤습니다. 한 이닝 도루 3개는 지난 99년 신동주 이후 역대 두 번째. 1회에만 2안타 1득점에 도루 3개를 기록한 김지찬의 기막힌 플레이 속에 삼성은 1회 8점, 2회 석점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대량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롯데 선발 프랑코는 아웃카운트 2개를 잡는 동안 무려 61개의 공을 던져 한 이닝 최다 투구라는 불명의 기록을 썼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강원 김대원의 멋진 중거리포 감상하시죠. 수비를 제치는 움직임부터 환상적인 킥까지 정말 하나의 작품이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모래먼지까지 섞인 소나기에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오후 서울에도 잠깐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도 동쪽 내륙 곳곳에는 비구름이 보이고 있고요. 늦은 밤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잦아들면서 이마저도 약해지겠습니다. 황사먼지는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반면 지금 먼지가 몰리고 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어서요. 이 시각 김해가 115, 포항도 247마이크로그램 등 평소 대비 5배가량이나 최고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밤 사이에는 옅어지면서 내일은 공기질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소나기 예보도 없이 전국에서 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점점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이 2도,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 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17도, 대구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날은 갈수록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4월 17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